제가 살려낼게요. 10살 소녀의 절박한 외침이 거친 파도 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조망만 한 손으로 차가운 바닷물을 가르며 사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제 몸집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남자를 향해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제발요. 의식을 잃고 파도에 실려온 남자의 얼굴에선 빗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숨소리마저 거의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실은 이 남성이 바다를 표류하게 된 것은 자그마치 12시간 전의 일이었죠. 인천 송도의 마천루 39번째 층 대한해운 회장실에서 강태주는 통유리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39. 그는 10년의 세월을 바쳐 이뤄낸 성공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중국 상하이 계약서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무려 1,000억 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태준의 손가락이 만족스럽게 계약서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형, 축하해. 문이 스르륵 열리며 동생 강태웅이 모습을 드러냈죠. 나이 37의 태웅은 이 회사 전무이자 태준의 하나뿐인 피부치였습니다. 허나 그의 눈빛엔 축하의 기색보다 다른 무언가가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다, 태웅아. 우리 회사가 마침내 대기업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태준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만 태웅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단단히 쥐어졌죠. 손톱이 여린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형은 정말 운이 좋네. 10년 전에 여자 하나 내팽개치고 중국 가더니만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0년 전의 그 일은 그에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으니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얘긴 그만해. 왜? 찔리기라도 해? 사랑하던 여자 차버리고 얻은 성공이라? 태웅의 목소리엔 날 선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태준은 의아한 눈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오늘따라 태웅은 유난히 날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형, 오늘 저녁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새로운 투자자야. 태웅이 돌연 화제를 바꿨습니다. 태준은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동생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에 대한 믿음이었죠. 어디서 보는데? 서해안의 한적한 포구. 그쪽에서 조용히 보고 싶다네. 그로부터 2시간 뒤 태준은 태웅의 차에 올라 서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바다를 집어삼킬 듯 물들였죠.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차는 점점 더 인적이 끊긴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포구 근처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태웅아, 여기 맞아? 사람 그림자도 안 보이는데.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휙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태웅을 돌아봤죠. 오심이를 탄 곡의 곡만. 맞아. 형, 여기가 맞아. 태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도였으니까요. 투자자는 어디 있어? 투자자? 그런 사람은 없어, 형. 태웅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지독히도 섬뜩했습니다. 태준은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웅아. 장난치는 거 맞지? 태준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간 억눌렀어. 형. 형은 늘 모든 걸 차지했지. 부모님의 애정, 회사, 그리고 성공까지도. 태웅의 두 눈에 묵혀둔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주먹이 부서져라 쥐고 있었습니다. 난 대체 뭐야? 항상 두 번째, 항상 형의 그림자라고. 태웅아, 제발 진정해. 우린 형제 아니냐. 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태웅은 차갑게 물러섰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그마한 스프레이 병이었어요. 미안하지만 형, 이젠 내 순서야. 태웅이 태준의 얼굴에 차가운 액체를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태준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며 몸이 휘청거렸고 세상이 빙글 돌았죠. 태웅아, 어째서. 태준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리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태웅은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봤어요. 잘 있어, 형. 이제 모든 것은 내 것이야. 태준의 몸은 그대로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엔난 울었네. 첨벙. 거대한 소음이 울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를 삼켰고 정신 잃은 태준은 파도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서해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죠. 조개를 줍던 10살배기 소녀. 하늘의 눈에 파도에 밀려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사람이잖아. 하늘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곧 용기를 냈습니다. 늘 듣던 엄마의 말씀 때문이었죠. 곤경에 빠진 사람은 꼭 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물이 덮쳤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팔로 힘껏 남자의 몸을 잡아 끌었죠. 아저씨, 정신 차려요. 하늘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태준을 해변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끌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죠. 하늘이 태준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그 순간 태준이 물을 뱉으며 토해냈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살아있어. 하늘은 챙겨온 담요를 태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곤 그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으로 가요. 엄마가 계셔서 괜찮아요. 태준은 정신이 몽롱한 속에서도 소녀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셈이었죠.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인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파란 지붕의 아담한 집이었죠. 엄마, 사람 구해왔어요. 하늘이 집 안을 향해 외쳤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9살의 이소라. 그녀는 땀이 흠뻑 젖어 낯선 남자를 부축하는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그 남자의 얼굴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1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강태준이었으니까요. 소라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있던 접시가 그대로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도자기 파편이 튀었지만 소라는 그조차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0년. 아니, 정확히 10년. 이 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의 얼굴선은 과거보다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기품이 전신에서 흘러나왔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퍽 초라했습니다. 젖은 머리칼은 이마에 달라붙었고 값비싼 정장은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늘이가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의 싸늘하게 굳은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겁니다. 느낀 것이죠. 늘 다정하던 엄마가 저토록 차가운 얼굴을 한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라야. 태준의 입술 사이로 떨리는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꿈속에서만 되뇌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소라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갑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두 주먹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이요. 엄마, 이 아저씨 아는 분이에요? 하늘이는 엄마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꽁꽁 얼어버린 듯 했죠. 들어와요. 소라가 짧고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죠. 적어도 하늘이 앞에서는 속내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태준을 부축해 거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온기가 감도는 집이었어요. 벽에는 하늘이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의 대부분은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흰 구름이 둥실 떠 있는 그림들이었죠. 태준은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진 소라의 공간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때 소라가 수건 한 장을 태준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상냥하게 건넨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던져준 것이었죠. 그 무심한 행동에서 냉기가 흘렀습니다. 고맙다. 태준이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칼을 닦아내며 그는 소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따스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하늘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를 돕겠다 나섰지만 소라가 괜찮다며 말렸습니다.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늘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그저 순수한 물음이었습니다. 강태준이라고 해. 태준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소라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지 짐작조차 어려워 가슴이 답답했죠. 강태준 아저씨, 제 이름은 하늘이에요. 나이는 10살이고요. 하늘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모든 신경이 하늘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의 눈매가 자기 자신과 꼭 닮아 있었거든요. 살짝 올라간 눈꼬리도 웃을 때 희미하게 패는 보조개마저도요.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차 3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것과 자신의 것, 그리고 태준의 것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찻잔만 유독 뜨거웠습니다. 손을 데일 정도로 뜨거웠죠. 조심해서 마셔. 소라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경고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태준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아, 방에 가서 옷 갈아입어. 흠뻑 젖었잖니. 네, 엄마. 하늘이 들어가자 거실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렇게 둘만 남게 된 순간, 왜 하필 여기야? 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억누른 감정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소라, 나는 그 입 다물어 소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10년간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태주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난 10년간 소라를 까맣게 잊고 지냈으니까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소라의 음성이 점차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들을까봐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어요. 전부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어.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임신을 알게 됐을 때의 그 막막함,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의 고독감. 태주는 소라의 말에서 다른 의미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이별의 상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라, 무슨 말이야? 도대체 혼자서 뭘 감당했다는 건데? 태준이 묻자 소라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고픈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와서 알려고 하지 마. 그때 하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말린 채였어요. 아저씨, 이제 괜찮으세요? 하늘의 순진한 물음에 태주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이리 다정할까? 처음 보는데도 말이야. 이제 아주 괜찮아. 내 덕분이구나.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하늘의 미소에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오셨고 왜 바다에 계셨어요? 하늘의 물음에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에게 배신당한 걸 어떻게 설명할까? 일하다가 사고가 좀 났단다. 아, 정말 무서우셨겠네요. 저도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요. 하늘이 솔직히 말했죠. 그럼에도 자신을 구해준 이 아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늘아, 아빠는 어디 계시니? 태준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에 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가셨다고 해요. 하늘의 대답에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라를 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확신했죠.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의 나이와 10년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닮은 얼굴까지 모든 조각들이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거실엔 태준과 소라 둘만 남았죠. 테이블 위 촛불 하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전이 잦은 시골 마을의 밤. 촛불의 흔들림 속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소라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태준도 할 말이 많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소라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엔 모든 게 달랐죠. 둘 다 29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 서울 홍대 앞의 작은 카페 달빛은 두 사람의 단골 아지트였습니다. 태주는 무역회사 입사를, 소라는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었죠. 소라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태준이 다정하게 물으며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했죠.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 아이들이 맘껏 뛸 마당 있는 집. 소라가 해사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죠. 태준에겐 그 미소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소라야, 나 중국 상하이 지사에서 연락 왔어. 어느 날 태준이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손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글로벌 무역회사의 아시아 총괄 매니저 자리였으니까요. 정말 축하해. 소라는 진심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먼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계약 기간이 5년이야. 5년간은 한국에 오기 힘들대. 그 말에 소라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두워졌죠. 5년이란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5년쯤은 문제없어. 소라가 애써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시간쯤은 감수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태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만날 때마다 그는 어딘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태준아, 무슨 고민 있어? 소라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라가 손을 잡으려 하자 태준은 슬쩍 손을 뺐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태준은 건성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소라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날카로운 직감이었죠. 일주일 뒤 태준이 소라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소라의 가슴이 불안감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라야, 미안하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태준의 말에 소라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해. 연애할 여유가 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사랑을 집어삼킨 것이었죠. 5년 기다리겠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소라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바로 어제 결혼 반지를 보러 가자고 했던 그였기에. 소라야, 제발 이해해줘. 지금 나한테는 성공이 먼저야. 중국에서 5년만 성공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돼. 거잖아. 그럼 난 뭔데? 네, 성공보다 내가 못한 존재야. 소라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냉정한 말에 소라는 입을 뗄 수 없었죠.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태준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 속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 소라야. 행복해라.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내내 소라는 필사적으로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없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그는 끝내 답이 없었죠. 정말 이게 우리의 끝인 걸까? 소라는 그의 원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태준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중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며칠 뒤 소라는 몸의 이상을 감지했죠. 시작된 입덧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닐 거야. 이래선 안 돼.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제게 환한 미소로 말해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4주차 아주 건강한 아기입니다. 소라는 그 진료실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기쁨과 절망이 한꺼번에 휘몰아쳤습니다. 아이는 축복이었지만 압이 없는 아이라는 현실이 숨막혔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휴대폰을 꺼내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태준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이미 저를 버린 사람이었죠. 임신했다는 말이 그의 마음을 돌릴 리 없었습니다. 그래, 혼자서라도 내가 키우는 거야. 소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아가야, 아빠 없이 크게 해서 미안해. 대신 엄마가 2배, 3배로 사랑해줄게. 그날부로 소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친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흔들리는 촛불이 소라를 다시 현재로 불러냈습니다. 태주는 침통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니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오냐고. 소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10년간 돋아온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리 없었죠. 소라야, 혹시 하늘이가... 태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소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자.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차마 더는 묻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동틀역 6시, 서해의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라의 집 마당에서 바다를 응시했어요. 어젯밤 소라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통렬하게 느끼고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뺨을 핥히었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아저씨, 벌써 깨셨어요? 등 뒤에서 하늘이의 맑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몸을 돌리자 그곳엔 작은 바구니를 든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하늘이는 어딜 가니? 조개 잡으러 가요. 매일 아침마다 가는걸요. 아저씨도 함께 가실래요? 하늘의 순진한 제안에 태준의 얼어붙은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이는 익숙한 솜씨로 조개를 캐냈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모래를 파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어요. 아저씨, 여기 엄청 큰 조개 있어요. 하늘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태준도 그 옆에서 함께 모래를 파헤쳤죠. 이토록 순수한 즐거움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하늘아, 매일 이렇게 조개를 캐는 거니? 네, 엄마랑 먹을 반찬거리를 구해야 하거든요. 가끔 동네 어른들께 팔기도 하고요. 하늘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벌써 생계를 거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하늘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왔습니다. 태주는 순간 망설였죠.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어색했습니다. 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단다. 우와, 그럼 아주 큰 배도 타보셨겠네요? 저는 언젠가 큰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게 꿈이에요. 하늘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말하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태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언젠가 꼭 태워줄게. 정말로 큰 배로. 태준이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해변 가득 퍼져나갔어요. 조개를 캐면서 태준은 하늘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중할 때면 입술을 살짝 내미는 버릇과 기쁠 때면 드러나는 자그마한 보조개, 화가 날 때 미간을 찡그리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꼭 닮아 있었어요.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작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생일이 언제니? 7월 15일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산해보니 10년 전 자신이 중국으로 떠난 지 정확히 9개월 뒤였습니다. 몇 년생이지? 2014년생이요. 이러는 올해로 11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아빠가 그립지는 않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 주셔서 괜찮아요. 하늘의 대답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가 10년간 아버지 없이 자라왔다는 현실이 숨막히게 고통스러웠어요.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니?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덜 힘드실 거고요. 근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안 돼요. 하늘의 순수한 대답에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빠는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하늘이는 가득 찬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런 하늘의 바구니를 자연스레 넘겨받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건 당연한 거지. 어제 하늘이가 날 구해줬으니까. 그런데 아저씨, 좀 이상해요. 하늘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뭐가?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야.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꼭 예전부터 알던 분 같아요. 집에 들어서자 소라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잡아온 조개로 뽀얀 국물을 내고 있었죠.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랑 조개 이만큼이나 잡았어요. 하늘이 들떠서 외쳤죠. 소라는 태준을 힐끗 쳐다보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거들어 주셨구나. 네, 그리고 이따가 큰 배를 태워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에 소라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태준이 하늘에게 섣부른 약속을 하는 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만 제잘거릴 뿐 태준과 소라는 말이 없었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하늘의 해맑은 질문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하늘아, 아저씨는 아주 바쁘신 분이란다. 일이 많아서 금방 떠나셔야만 해. 소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죠. 태준을 밀어내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에이, 벌써요? 아저씨랑 더 놀고 싶은데. 하늘의 얼굴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태준의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식사 후 하늘이 등교하자 태준과 소라 단둘만 남게 되었죠. 태준이 소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소라야, 이제 더는 피하지 마. 내가 뭘 피해? 피한 적 없어. 소라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죠. 하늘이 생일 7월 15일 맞지? 태어난 해는 2014년.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이 알아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게 뭐 어때서? 정확히 내가 중국 간 지 9달 뒤잖아. 그리고 하늘인 나를 닮았어. 모든 게. 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소라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듯이. 그래, 하늘이는 당신 딸이야. 드디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내게 딸이 있었는데 몰랐어. 당신이 알았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그땐 당신 머릿속에 성공뿐이었잖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소라의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소라야,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되돌아와? 하늘이가 아빠 없이 자란 세월은 어떡하고? 소라의 음성엔 10년의 한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 하게 해줘. 태준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라는 싸늘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늘이는 당신 없이도 이미 잘 컸어. 그 순간 태준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했던 건 성공이 아닌 가족이었음을 말입니다. 허나 뒤늦은 깨달음은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인천 송도에서는 강태웅이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 태준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책상 위 대행 회장 강태웅 명패를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형이 없으니 회사가 이리도 조용하군. 태웅은 홀로 중얼거리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형을 차가운 바다에 던져버린 일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총무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순간 태웅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하던가 회장님을 찾고 있다는 연락입니다. 어젯밤부터 행방이 묘연하다고요. 태웅은 순식간에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바꿨다. 무려 10년간 갈고 닦은 연기력이었다. 뭐라고? 형님이 연락이 안 된다니? 네. 자택에도 안 들어오셨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군. 어젯밤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하셨는데. 태웅은 진심으로 놀란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실종 신고를 해야겠군. 형님께 무슨 변고가 생긴 게 틀림없어. 1시간 뒤 태웅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근심에 잠긴 동생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제 형님은 평소 굉장히 규칙적인 분입니다.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질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입니까? 어젯밤 7시경이었습니다.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태웅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수사관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난다고 특정했습니까? 그건 대외비라며 말을 아끼더군요. 회사 기밀사항이라서요. 혹시 형님과
최근 갈등 관계는 없었습니까?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웅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었다. 아닙니다. 전혀요. 저희는 누구보다 우애가 깊은 형제입니다. 회사 일도 늘 함께 의논하며 결정해왔습니다. 회사 내부에 적은 없었습니까? 가령 사업 문제로 원한을 품은 사람 말입니다. 글쎄요. 형님이 워낙 성공했으니 시기하는 이들이야 있었겠지요. 하지만 특정 인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태웅은 형을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을 완벽히 연기했다. 수사관은 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선 태웅은 곧장 회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홀로 남자. 그의 입가에는 냉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이 회사는 온전히 내 것이다. 39층 회장실 문을 열며 태웅은 희열을 느꼈다. 지난 30년간 형의 그늘에 가려 살았지만 이제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전무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히 보고했다. 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회장 공백으로 회사가 흔들려선 안 되지.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열렸다. 태웅은 망설임 없이 회의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본래 태준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당연히 자신의 자리라고 여겼다. 회장님께서 실종되신 현 상황에서 회사 운영의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합니다. 태웅이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자 이사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전무님께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회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태웅은 기다렸다는 듯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연기했다. 제가 감히 형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허나 회사를 위해 형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전무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태웅은 회장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태준의 서류들을 하나씩 뒤적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형, 미안해. 이제 내 시대야. 태웅은 그렇게 읊조렸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태준과 함께한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이 있었죠.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해졌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끝장이야.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전무님, 어젯밤 일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었죠. 태웅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형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도운 그 자였기 때문이죠. 왜 전화했어? 연락 말랬잖아. 그게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 서해안 쪽에서 사람이 구조됐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어젯밤에요. 서해안 두지에 이때는 태웅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형이 살아있나? 확실한 정보야?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알겠다.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태웅은 말을 흐렸습니다. 전화상으로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통화가 끝나자 태웅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형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의식도 없이 바다에 빠졌는데. 하지만 불안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태웅은 사무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만일 형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안 돼.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태웅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야겠다고 말이죠.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나다. 인원을 더 보내. 아주 급한 일이다. 몇 명이나 필요하십니까? 3명? 아니, 5명은 보내. 이번엔 확실해야 해. 태웅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죠.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움직여 서해안 쪽으로. 전화를 끄는 태웅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해가 지고 있었죠.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운명의 밤이 될 듯했습니다. 형, 이번엔 반드시 끝내주겠어. 태웅의 두 눈에는 서늘한 사리가 깃들어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었고 돌아갈 마음 또한 없었습니다. 한번 권력의 단맛을 본 이상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설령 그것이 형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서해안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태준이 딸의 존재를 깨닫고 벅찬 감동에 잠겨 있었죠.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늘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준은 마당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저씨, 아직 계셨네요. 하늘이가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태준의 가슴 속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태준이 대답했죠. 하늘이의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내일도 같이 조개 캐러 가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태준이 하늘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고 신기했다. 난생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져보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제 숙제 좀 봐주세요. 하늘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수학 문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럼 어떤 문제인데? 태준은 하늘의 곁에 앉았다. 10년간 놓친 모든 순간이 뼈아팠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했다. 분수, 계산인데 너무 어려워요. 하늘이 연필 끝을 물며 끙끙댔다. 태준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분모가 다르니 먼저 통분을 해야 한단다. 우와, 아저씨, 설명 진짜 잘해요. 엄마보다도 쉽게 가르쳐 주시네요. 하늘의 칭찬에 태준은 가슴이 벅찼다. 아비로서 처음 딸에게 도움이 된 순간이었다.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던 소라는 거실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태준이 하늘의 공부를 봐주는 다정한 모습이 소라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10년 전에도 저랬더라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저토록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어쩌면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저녁 다 됐어요? 하늘이 부엌으로 달려와 물었고 소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도 모셔오렴.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하늘은 쉴 새 없이 재밌는 얘기를 이어갔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친구들, 선생님 얘기까지. 오늘 미술 시간에 바다를 그렸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아저씨도 한번 보고 싶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딸의 그림이 몹시 궁금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늘은 방으로 달려가 그림을 가져왔다. 크레파스로 그린 바다 그림이었는데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는걸. 화가해도 되겠다. 저는 커서 바다를 그리는 화가가 될 거예요. 화가 말고 다른 꿈은 없어? 태준이 다정히 물었다. 딸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도 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아주 큰 배의 선장도 될래요. 하늘의 눈이 반짝 빛났다. 꿈 많은 아이였다. 그 꿈들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진짜요? 그럼 아저씨가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지. 뭐든지 다 도와줄게. 하늘이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아이가 이토록 아빠를 그리워하는 줄 몰랐던 것이다. 저녁 식사 후 태준과 하늘은 마당으로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다. 시골이라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아저씨, 저 많은 별 중에 우리 아빠 별은 어느 걸까요? 하늘의 천진한 물음에 태준의 가슴이 저며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저기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이 아빠. 별이란다. 태준은 밤하늘에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다. 진짜요? 그럼 매일 밤 저 별을 보며 아빠에게 인사드릴래요.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다. 태준은 언젠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늘이 잠자리에 든 뒤 태준과 소라는 뜰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다. 하늘이가 아빠를 저렇게나 그리워하는 줄은 몰랐네.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난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소라의 음성에는 씁쓸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 지난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소라가 반문했다. 차갑게 되물었지만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다. 소라야, 나 정말 변했어. 진심이야. 태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10년 전에 나는 오직 성공만 쳐놨어. 돈과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바로 하늘이, 그리고 너.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내 사람들. 소라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준의 눈빛은 과거의 그와는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하늘인 당신 없이도 잘 커왔다고.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포기 못해.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시간에 마을로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었다. 이상한데. 이 밤중에 누가 온 거지? 소라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스쳤다.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소라, 당장 하늘이를 데리고 안전한 데로. 숨어. 태준이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래? 무슨 일인데? 내 동생 놈이 날 찾아온 것 같아. 아마 그놈들일 거야. 위험해질지도 몰라. 태준은 벌떡 일어나 집안을 훑어보며 도망칠 길을 찾았다. 하늘이는 내가 무조건 지킬게. 머리카락 하나 다치게 두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에겐 지켜야만 하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라는 달라진 태준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에 그 이기적이던 남자가 아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눈앞에 있었다. 정말로 변했구나. 소라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자동차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태주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이젠 지켜낼 사람이 곁에 있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공보다 귀하고 돈보다 값진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조차 기꺼이 내걸 수 있었다.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차 소리가 또 섰다. 소라의 집에서 약 200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태주는 창문 사이로 경계하며 밖을 살폈다. 검은색 SUV 차량 2대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몇 명이나 돼? 소라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 아니 6명이야. 태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훨씬 많았다. 왜 이렇게나 많이? 태웅이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려는 거군. 태준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친동생이 이 정도로 막 나올 줄은 몰랐다. 어서 하늘이 깨워.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해. 태준이 소라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소라는 곧장 하늘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으로 들어간 소라가 딸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잠에서 깬 하늘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직 밤이잖아. 우리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해. 조용히. 소라의 굳은 표정에 하늘은 잠이 확 달아났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위험하다는 건 직감할 수 있었다. 어서 옷 입고 나와. 서둘러. 태주는 집 뒤편을 살폈다. 다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산길로 마을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저 산으로 갑시다. 마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어요. 태준이 방향을 가리켰다. 소라와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도망쳐야 해요? 하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태준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아저씨가 꼭 지켜줄게. 하늘아. 그런데 소라가 딸을 불렀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뒷문을 빠져나와 산길에 올랐다. 희미한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이르자 소라가 걸음을 멈췄다. 하늘아,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하늘이 올려다본 엄마의 표정은 너무나 심각해서 두려울 정도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 강태준 아저씨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무려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네, 아빠란다. 하늘아. 하늘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잠시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뭐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하늘아. 엄마가 널 속였어. 소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늘은 태준을 돌아봤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처음 만났는데도 왜 그리 친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정말 제 아빠세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무릎을 꿇어 하늘과 눈을 맞췄다. 그래, 하늘아, 아빠다.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하늘은 태준을 그저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왜요? 왜 지금까지 절 모르셨어요? 이 아빠가 등신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태준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진짜 아빠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 하늘아. 지금부터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하늘이 와락 태준의 품에 안겼다. 10년 내내 그리워한 아빠를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죠? 그럼 우리 딸 하늘이 아빠야. 태준도 딸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엄마도 이리 와요. 하늘이
소라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부둥켜 안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가족이 비로소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하늘이 물었다.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야. 태준이 답하자 소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 정말 너무 기뻐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하늘의 말에 태준과 소라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추격자들이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 태준이 둘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아빠,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하늘이가 겁에 질려 물었어요. 아빠 회사를 탐내는 나쁜 사람들이란다. 괜찮아. 아빠가 꼭 지켜줄 테니 걱정 마렴. 태주는 딸을 다독이며 산 더 깊은 곳으로 향했고 이내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일단 몸을 피할 만한 곳이었죠.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지친 몸을 소라에게 기댔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괜찮단다 하늘아. 아빠가 옆에 있잖니. 태준이 딸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아비 노릇을 하는 순간이었죠. 아빠 품은 따뜻하네요. 하늘이가 안도하며 속삭였어요. 소라야, 정말 고맙다. 태준이 소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착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잖아.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 정말 달라졌구나. 소라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는구 사망인 민나다나 엿성인 이제야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 바로 하늘이와 당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 하늘이는 아빠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태주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2번 다신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진짜 아빠가 되어줄 거야. 밖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주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어요. 동굴 입구로 새벽의 여명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품에 안긴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을 지켰습니다. 소라 역시 바위에 기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란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아빠.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웅얼거렸습니다. 잠결에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딸의 모습에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딸 잘 잤니? 네. 아빠 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하늘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일도 이제는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어서 일어나 보세요. 하늘이가 소라를 흔들었습니다. 소라가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 동굴이었지. 네, 엄마. 어젯밤 우리가 숨어든 곳이에요. 근데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아요? 하늘의 순진한 물음에 소라와 태주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만감이 교차했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하늘아, 우린 이제 가족이야. 소라가 대답하며 태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와, 신난다. 정말 기뻐요. 하늘이가 두 사람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슬슬 배고플 텐데 뭐라도 구해올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밖은 위험하잖아요. 하늘이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빤 강하니까. 둘은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태준이 동굴을 나서려는데 소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꼭 조심해야 해. 하늘이가 겨우 아빠를 찾았는데 또다시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태준은 조심스레 산속을 헤매며 먹을 만한 것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산딸기와 약수, 그리고 마을과 떨어진 외딴 밭에서 감자 몇 알을 구해냈습니다. 동굴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죠. 검은색 차량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오래 숨어 지낼 수는 없겠군. 태준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순간이 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오자 세 사람은 나란히 조촐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운 감자와 산딸기를 나누었죠. 부족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린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고. 태준이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진짜요? 아빠 또 어디 안 갈 거죠? 그럼 이제 하늘이랑 엄마가 아빠의 전부인걸. 태준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하늘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늘아, 아빠랑 같이 놀고 있어. 엄마는 잠깐만 쉴게. 소라가 말했죠. 태준과 하늘이 함께하는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태준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하늘이에게 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드넓은 바다를 누비는 모험담이었죠. 정말이요? 아빠한테 그렇게 큰 배가 있으세요? 응. 언젠가 우리 하늘이 태우고 아주 먼 바다로 여행 갈 거야. 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늘에 순수한 기쁨을 바라보던 소라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하늘이가 잠시 다른 곳에 한눈 파는 사이 태준이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정말 변했어. 10년 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태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회사, 돈, 성공 같은 건 이제 너와 하늘이보다 중요하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하늘이한테 꼭 전해줘. 소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자들은 절대 포기 안 해. 내가 살아있는 이상 태웅이는 절대 안심 못할 테니까. 태준의 목소리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럼 어쩔 생각이야? 정면으로 맞서야지. 더는 이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어. 너무 위험하잖아.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하늘이와 너를 언제까지고 위험 속에 살게 할 순 없어. 태준이 소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하늘이를 잘 돌봐줘.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뭐 하세요? 하늘이가 돌아와서는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둘 사이의 무거운 분위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아. 이리 오렴. 태준이 딸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이가 아빠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딸의 순수한 고백에 태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도 우리 하늘이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엄마도 사랑해요. 그럼 이제 우리 셋이서 계속 함께 있는 거죠. 물론이지.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태준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어둠이 깔리자 추격자들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놈들이 움직일 게 분명했죠. 오늘 밤이 모든 것의 분수령이 될 터. 태준은 동굴 어귀를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또다시 차량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두 대가 아닌 듯했습니다. 태웅 녀석, 기어코 때를 지어 보냈군.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를 느낀 소라와 하늘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나란히 선 세 사람은 동굴 밖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린 함께해요. 소라의 목소리가 굳건했습니다. 네, 우린 가족이니까요.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아빠와 엄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준은 그 두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주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이 임박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곁에 있기에 그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정적이 깊은 산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 11시 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동굴 속 세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몸을 바싹 붙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음산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하늘이가 아빠의 품으로 더욱 파고들며 떨었습니다. 태준은 작은 딸의 몸을 힘껏 끌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 거야. 이 근처가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코앞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이 동굴 입구를 어지럽게 훑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샅샅이 뒤져봐. 이 근처가 틀림없어. 저기다. 마침내 한 남자의 손전등이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동굴 안을 꿰뚫었습니다.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튀어나와. 다 보이니까. 태준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서며 아내와 딸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소라와 하늘이에겐 손끝 하나 대지 마. 용건은 나한테만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고. 남자들이 비웃으며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위협적인 그림자가 모두 5이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상봉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소원대로 다 같이 보내주지. 한 사내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분명 나 하나로 끝낸다고 했을 텐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말이야. 뒷감당할 증인을 남겨둘 순 없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그 칼끝이 하늘이와 소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포효하며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 내 가족이란 말이다. 생전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내 가족이라는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을 지키려는 굳센 의지가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그를 덮치려 했지만 태준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맞섰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평소에 그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힘을 불러왔습니다. 아빠, 제발 조심하세요. 딸의 절규가 동굴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라, 어서 하늘이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 태준이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뉘시오?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산속에서 울리는 소란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젠장, 마을 주민들이야. 일단 후퇴해. 서둘러. 남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 녀석만 먼저 끌고 가자. 그들이 태준을 거칠게 잡아 끌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하늘이가 자그마한 몸으로 남자의 다리에 와랑 매달렸습니다. 10살 소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죠. 이 꼬마가 남자는 하늘이를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늘이가 바위에 부딪힐 뻔한 그 순간 태준이 번개처럼 날아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아, 아빠 괜찮아. 우리 아빠는 제가 지켜요. 하늘이의 용감한 한마디에 태준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딸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 함께 싸워요. 소라도 가세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들어 남자들에게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해치우자. 그 순간 태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라도 가족은 지켜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야. 내 가족의 안전이다. 태준이 남자들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몰려온 모습에 남자들은 완전히 혼비백산했습니다.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늘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이자들은 누구요?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망가자. 남자들이 서둘러 꽁무니를 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등장으로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들 괜찮소?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태주는 하늘이와 소라를 그저 꽉 안아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라 씨 가족이었군.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했어요. 하늘이가 설명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알려야겠군.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하늘이가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겼어. 태준이 딸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웠는데도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아빠를 지켜줘서.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 하늘의 밝은 선언에 소라도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소라가 태준의 손을 가만히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10년 전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쭉 함께 있을 거죠? 하늘이 물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란다. 태준이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마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남자들의 차가 떠나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위기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에서의 그 사건 후 3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경찰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늘이와 소라가 나란히 서 있었죠. 아빠, 그 나쁜 삼촌 이제 잡힌 거 맞아요? 하늘이가 태준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래, 경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단다. 태웅이 삼촌은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태준의 음성에는 착잡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동생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요. 형사님 말이 회사 자금도 빼돌리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다던데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맞아. 횡령의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적어도 15년은 갇혀 지내게 되겠지. 일주일 뒤 태주는 인천 송도의 대항해운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39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서실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네. 회사 상황은 지금 어떤가? 태웅 전무가 벌인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최악의 손실은 피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앉은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가 세상의 전부였건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게 태준이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모든 이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여러분, 최근의 사태로 우리 회사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태준이 단호한 음성으로 선언했습니다. 태웅이 횡령한 자금은 전액 회수했으며 그가 체결했던 불법적인 계약들 또한 전부 무효 처리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1호, 이론 푸,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회장님, 새로운 방향이라 하시면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쫓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직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보호 사업에 투자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 말입니다. 이사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과거의 태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 확신합니다. 태준의 단단한 목소리에 이사들 역시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죠. 바로 하늘이와 소라였죠. 와, 진짜 높다. 하늘이가 39층 회장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떠냐? 아빠 회사가 정말 멋지지? 태준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빠가 여기서 일하면 저희랑 같이 못 놀잖아요. 하늘이의 시무룩한 말에 태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이제 아빠한텐 가족이 최우선이야. 일은 조금만 할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약속. 태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태준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하늘이의 그 서해안 마을에 해양생태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회장님, 진심으로 이 작은 마을에 연구소를 세우실 계획입니까? 직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래, 이 마을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일세. 그리고 이 바다를 지키고 연구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 태주는 마을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하늘이가 자신을 구해줬던 바로 그 해변이 있었죠.
소라 씨, 정말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큰 회사 회장님이셨다고요? 소라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구소를 짓는다니 우리 마을로서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일자리도 늘고 젊은이들도 북적이게 될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태준의 계획 덕에 한적하던 어촌이 활기를 되찾을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회사 일은 유능한 임원들에게 맡겨두고 주말마다 서해안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구소 건립 과정을 직접 챙기기 위함이었죠. 아빠, 이리 빨리 와보세요. 해변에서 하늘이가 외쳤습니다. 태준과 소라는 손을 맞잡고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하늘이 뭘 발견했어? 아주 예쁜 조개 껍데기요. 아빠가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커요. 하늘이는 조개 껍데기를 내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우리 딸 하늘이가 찾아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걸. 태준이 다정하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라야.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태준이 소라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하늘이는 어느새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소라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의 당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이야. 그땐 몰랐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하지만 이젠 분명히 알아. 당신과 하늘이가 내 세상의 전부라는 걸.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다시 6달이 흘렀습니다. 해양생태연구소가 마침내 완공되었고 태주는 아예 이 마을에 집을 한 채 더 마련했죠. 서울과 이곳을 오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아빠, 새로 지은 연구소에서 돌고래도 연구한다면서요? 하늘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응, 바다에 사는 친구들을 지켜주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곳이야. 우리 하늘이도 나중에 아빠랑 같이 할까? 네, 저도 바다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될래요. 하늘이의 꿈이 한층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느 일요일 저녁, 태준이 소라와 하늘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엄마랑 아빠가 다시 결혼하기로 결정했단다. 그 말에 하늘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와! 하늘이는 두 사람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물론이지.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야. 소라가 딸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예요? 이 바다에서 할 건가요? 바로 하늘이가 아빠의 생명을 구해준 이 특별한 장소에서 정확히 한 달 뒤 해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와 회사 동료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어요. 소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하늘이가 꽃잎을 뿌리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선 한 가족의 눈부신 새 출발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더없이 행복해 보이십니다. 비서실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군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대양해운의 명예회장이 되어 있었죠.
그는 실무를 유능한 CEO에게 맡긴 채 해양환경보호재단 운영에 힘썼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하늘이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어느덧 12살이 된 아이는 한층 더 똘똘하고 당당한 아이로 자라 있었죠. 그래? 뭘 발표했어? 제 아빠는 바다를 수호하는 영웅이라고요. 딸의 자랑스러운 말에 태준의 가슴은 벅차올랐죠. 아빠가 영웅이란 말이야? 네. 바다도 보호하고 물고기들도 지키고 우리 마을까지 발전시키잖아요. 그날 오후 태준은 홀로 교도소로 향했죠. 1년 만에 마주한 동생 태웅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태웅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보였어요. 그래, 잘 지내. 이제라도 뉘우치니 다행이다. 형은 말이야, 정말 행복해. 아주. 진정으로 소중한 걸 찾았거든. 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죠. 형, 내가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시간은 걸리겠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태준은 동생을 온전히 용서하진 못했어도 더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해변을 거닐었죠. 2년 전 하늘이가 그를 구해줬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아빠, 저 그때 여기서 아빠 처음 봤을 때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하늘이가 말했죠. 정말? 네. 꼭 바다가 아빠를 제게 보내준 것만 같았어요. 딸의 순수한 고백에 태준과 소라는 가슴 뭉클해졌죠. 맞아. 우리 딸. 바다가 우릴 만나게 해준 거란다. 소라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럼 바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야겠어요. 하늘이는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다야, 고마워. 우리 가족을 만들어 줘서 고마워. 그 마음에 답하듯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왔죠. 마치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요. 아빠, 저 커서 꼭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하늘이. 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힘껏 도와줄게. 엄마도 물론 도와줄 거야. 소라가 따스하게 말했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죠. 석양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직 성공만을 얻던 차가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벽한 아버지이자 사랑스러운 남편이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죠. 바다는 쉼없이 새로운 파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새로운 파도,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사랑. 바다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아름다운 미래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을 들려주세요.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길 빌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